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마!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군사분계선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한국군 초소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4개가 눈보라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이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저건 조선인민군 별 4개 대장 이명희입니다. 계급장. 대한민국의 게다가 망명을 여자입니다. 신청합니다. 그때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23살 한국여군 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북한 최고 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을 그 젊은 대한민국 여군 하사가 단 30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잠자리 잡는 것보다 싫었어요. 과연 북한 최고위 여군 장성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군은 어떻게 그토록 강했을까요? 32년 만에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총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저는 군사분계선 북방 3km 지점의 지뢰밭을 기어서 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경례를 붙이던 젊은 병사들. 지금은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 인생은 끝이니까요. 두 번째 총성. 이번엔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번엔 남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이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계급장을 비췄습니다. 초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대장 계급장 아닙니까? 여자입니다. 북한 여군 대장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32년간의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났습니다.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평양 인민무력성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명의 대장 동무 보위부 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군 고위급 회의에서 개별 호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승진 아니면 숙청. 예, 좌장 동무.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겠소. 그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16호 관리소의 의료 기록을 모두 소각하시오. 그리고 관련 인원들을 정리하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6호 관리소. 정치범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군의총국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좌장 동무 의료 기록이라면 동무도 알고 있지 않소. 신약 실험, 화학무기 테스트. 그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하오. 그럼 관련 인원이라는 것은 의사 6명, 간호원 12명, 기록원 5명. 모두 처리하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오. 리 동무. 마지막 시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임무를 거부하면 저도 함께 정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12월의 평양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차가웠습니다. 32년 전 20살의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6년 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저에게 군은 유일한 출세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나셨죠.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명희야,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폐허였다. 하지만 우리는 맨손으로 일어섰어. 당이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따랐지.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탄광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당은 아버지가 죽을 때 병원 침대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나는 별을 달 거라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1986년 입대, 1990년 군의학교 졸업, 1995년 소좌 진급, 2003년 대좌, 2010년 소장, 2018년 중장, 그리고 2022년 상장 진급. 조선인민군 역사상 9번째 여성 장성이었습니다. 전체 장성 중에서도 여자는 단 9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까지 오른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2년 군의관 시절이었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대대장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리 동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대대장 동무?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하지. 내 아내가 요리를 잘하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제 근무 평가는 나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군의관 생활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제 근무 평가는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별을 하나 달 때마다 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진급한 것도 있었지만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03년 대좌 진급 때는 당 정치국 위원의 딸 수술을 맡았습니다. 단순한 맹장염이었지만 저는 일주일간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대좌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소장 진급 때는 더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16호 관리소의 의료자문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장 진급. 김정은 동지를 직접 아련했습니다. 리명의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여성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이 기쁨이었는지 수치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 인생이 바뀐 해였습니다. 제 딸 명선이가 중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23살이었습니다. 평양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장성의 딸이라는 지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9월 15일 명선이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보위부가 제게 통보했습니다. 따님이 탈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명선이는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리명의 대장 동무. 동무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동무도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 달을 주겠소. 한 달 안에 따님을 데려오시오. 아니면 동무도 각오를 하시오. 저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달 동안 베이징, 선양, 단둥을 돌아다녔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각오했습니다.
숙청될 거라고. 하지만 보위부는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명의 동무의 충성심은 확인됐어. 따님 문제는 동무 책임이 아니오. 계속 임무를 수행하시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명선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11년 동안 저는 명선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명선이 꿈을 꿨습니다. 어린 명선이가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가방을 메고 웃던 얼굴. 평양의대에 합격하고 제게 안기던 순간.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별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렸습니다. 아니, 별을 지킨다는 핑계로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별 4개, 장성이라는 지위, 평양의 넓은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12월 12일 저녁 저는 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봉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16호 관리소 증거인멸 명령서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살 명선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높이 높이. 놀이터 그네에서 명선이가 소리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네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선아, 엄마는 내가 높이 올라가길 바란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안 힘들어요. 엄마는 장군이잖아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 엄마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명선이가 탈북했다면 아마도 남한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명선이를 찾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합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32년 군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군사분계선 부근 지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밭 위치, 순찰 시간, 감시 공백. 12월 15일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는 초소병력이 최소화됩니다. 제 운전병 철수에게 수면제를 탔습니다. 대장 동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고맙네, 철수 동무. 24살 청년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장 동무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인민군이 강합니다. 차를 마신 철수는 10분 후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너를 배신하는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용 차량을 몰고 비무장지대 북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지뢰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것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뢰밭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끝입니다. 30분을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대장 동무. 리명의 대장 동무 아니십니까? 젊은 병사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장 동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라.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알은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총알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 동료 장성이 제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16호 관리소의 비밀, 고위층 부패, 군 의료체계 붕괴. 저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기었습니다. 살기 위해, 명선이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남한군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국군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대여섯 명의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리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손전등이 제 어깨를 비췄습니다. 별 4개가 선명했습니다. 대장, 계급장입니다. 여군입니다. 지금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무전기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하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장성님,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제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다르다고. 북한과는 다른 세계라고. 그 여군의 이름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원 하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살. 키는 165cm 정도. 단발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하지만 그의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성님, 이쪽으로 오세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는 저를 초소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군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소. 내가 군의관 출신이라. 장성님, 규정입니다. 박지원은 단호했습니다. 하사가 대장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확인한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깊지 않아요.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됩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군의관 못지 않았습니다. 당신, 의무병이요? 아니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에. 예. 2021년부터 여군도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합격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도 여성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제한적입니다. 주로 침투 공작, 정보 수집, 그리고 고위급 인사 접대. 당신은 전투 훈련을 받았소? 물론입니다. 공수, 폭파, 근접 전투, 저격 모두 수료했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두 팔을 봤습니다. 여자치고는 두꺼운 팔뚝,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살입니다. 23. 제 딸 명선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명선이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장성의 딸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당했습니다. 반면 박지원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상관인 저와 대화할 때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장성님, 따뜻한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예, 여기 있습니다. 박지원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옥수수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이 좋았습니다. 이 초소에는 커피가 항상 있소? 예, 보급품으로 나옵니다. 병사들이 배고프진 않소? 박지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고프다니요? 물론 배식이 충분합니다. 하루 3끼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나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군은 식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전방부대는 더 심합니다. 병사들은 하루 2끼를 먹습니다. 그마저도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입니다. 2009년 제가 개성 전방부대를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부대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 동무, 여기는 항생제가 없습니다. 수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럼 후송해야 하지 않소? 후송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3일 후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항생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간부병원으로만 갔습니다. 전방부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방부대 의료체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리명의 동무는 군의총국 부총국장 아니요. 정치적 발언은 조심하시오. 그게 답이었습니다. 장성님. 박지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박하사. 예, 장성님. 당신은 군 생활이 힘들지 않소? 박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훈련도 강도가 세고 체력적으로도 빡빡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강요받은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왔어요. 선택.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선택한 적이 있었을까요? 군에 입대한 것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별을 달기 위해 치른 대가들. 그것은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였을까요? 박하사, 북한 여군은 어떻다고 생각하오?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료로만 봤을 뿐이에요.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어? 북한에도 여성 특수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는 제한적이라고. 제한적이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옥이요. 1986년 제가 입대했을 때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여군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군의관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저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군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남자 병사와 똑같이 훈련한다.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구보를 뛰었습니다. 20km를 완전 군장을 메고 뛰었습니다.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생리기간에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생리대가 없었습니다. 헝겊을 접어서 썼습니다. 피가 군복에 배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리명이, 넌 왜 동작이 느리냐?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생리통으로 배가 아팠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교 동무 몸이 좀. 핑계대지 마. 전쟁터에서 적이 내 몸 상태 봐주냐.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1990년 군의학교를 졸업하고 전방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중대 군의관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동무, 군의관보다 기쁨조가 어떻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움직이지 마.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군사분계선.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한국군 초소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4개가 눈보라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리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별 4개 대장 계급장. 게다가 여자입니다. 그때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23살 항공여군 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북한 최고 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을 그 젊은 대한민국 여군 하사가 단 30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잠자리 잡는 것보다 쉬웠어요. 과연 북한 최고위 여군 장성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군은 어떻게 그토록 강했을까요? 32년 만에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총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저는 군사분계선 북방 3km 지점의 지뢰밭을 기어서 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경례를 붙이던 젊은 병사들. 지금은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 인생은 끝이니까요. 두 번째 총성. 이번엔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번엔 남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리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계급장을 비췄습니다. 초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대장 계급장 아닙니까? 여자입니다. 북한 여군 대장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32년간의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났습니다.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평양. 인민무력성 회의실이었습니다. 리명의 대장 동무. 보위부 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군 고위급 회의에서 개별 호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승진 아니면 숙청. 예, 좌장 동무.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겠소. 그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16호 관리소의 의료 기록을 모두 소각하시오. 그리고 관련 인원들을 정리하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6호 관리소. 정치범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군의총국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좌장 동무 의료 기록이라면 동무도 알고 있지 않소. 신약 실험, 화학무기 테스트. 그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하오. 그럼 관련 인원이라는 것은 의사 6명, 간호원 12명, 기록원 5명. 모두 처리하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오. 리 동무. 마지막 시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임무를 거부하면 저도 함께 정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12월의 평양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차가웠습니다. 32년 전 20살의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6년 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저에게 군은 유일한 출세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나셨죠.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명희야,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폐허였다. 하지만 우리는 맨손으로 일어섰어. 당이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따랐지.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탄광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당은 아버지가 죽을 때 병원 침대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나는 별을 달 거라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1986년 입대, 1990년 군의학교 졸업, 1995년 소좌 진급, 2003년 대좌, 2010년 소장, 2018년 중장, 그리고 2022년 상장 진급. 조선인민군 역사상 9번째 여성 장성이었습니다. 전체 장성 중에서도 여자는 단 9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까지 오른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2년 군의관 시절이었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대대장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리 동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대대장 동무?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지. 내 아내가 요리를 잘하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제 근무 평가는 나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군의관 생활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제 근무 평가는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별을 하나 달 때마다 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진급한 것도 있었지만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03년 대좌 진급 때는 당 정치국 위원의 딸 수술을 맡았습니다. 단순한 맹장염이었지만 저는 일주일간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대좌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소장 진급 때는 더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16호 관리소의 의료자문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장 진급. 김정은 동지를 직접 아련했습니다. 리명의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여성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이 기쁨이었는지 수치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 인생이 바뀐 해였습니다. 제 딸 명선이가 중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23살이었습니다. 평양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장성의 딸이라는 지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9월 15일 명선이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보위부가 제게 통보했습니다. 따님이 탈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명선이는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리명의 대장 동무. 동무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동무도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 달을 주겠소. 한 달 안에 따님을 데려오시오. 아니면 동무도 각오를 하시오. 저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달 동안 베이징, 선양, 단둥을 돌아다녔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각오했습니다. 숙청될 거라고. 하지만 보위부는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명의 동무의 충성심은 확인됐어. 따님 문제는 동무 책임이 아니오. 계속 임무를 수행하시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명선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11년 동안 저는 명선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명선이 꿈을 꿨습니다. 어린 명선이가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가방을 메고 웃던 얼굴.
평양의대에 합격하고 제게 안기던 순간,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별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렸습니다. 아니, 별을 지킨다는 핑계로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별 4개, 장성이라는 지위, 평양의 넓은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12월 12일 저녁 저는 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봉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16호 관리소 증거인멸 명령서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살 명선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높이 높이. 놀이터 그네에서 명선이가 소리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네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선아, 엄마는 내가 높이 올라가길 바란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안 힘들어요. 엄마는 장군이잖아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 엄마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명선이가 탈북했다면 아마도 남한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명선이를 찾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합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32년 군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군사분계선 부근 지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밭 위치, 순찰 시간, 감시 공백. 12월 15일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는 초소병력이 최소화됩니다. 제 운전병 철수에게 수면제를 탔습니다. 대장 동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고맙네, 철수 동무. 24살 청년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장 동무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인민군이 강합니다. 차를 마신 철수는 10분 후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너를 배신하는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용 차량을 몰고 비무장지대 북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지뢰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것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뢰밭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끝입니다. 30분을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대장동무. 리명의 대장동무 아니십니까? 젊은 병사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장동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라.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알은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총알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 동료 장성이 제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16호 관리소의 비밀, 고위층 부패, 군 의료체계 붕괴. 저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기었습니다. 살기 위해, 명선이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남한군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국군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대여섯 명의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저는 조선인민군 대장 리명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손전등이 제 어깨를 비췄습니다.
별 4개가 선명했습니다. 대장, 계급장입니다. 여군입니다. 지금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무전기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하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장성님,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제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다르다고. 북한과는 다른 세계라고. 그 여군의 이름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원 하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살. 키는 165cm 정도. 단발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하지만 그의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성님, 이쪽으로 오세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는 저를 초소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군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소. 내가 군의관 출신이라. 장성님, 규정입니다. 박지원은 단호했습니다. 하사가 대장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확인한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깊지 않아요.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됩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군의관 못지않았습니다. 당신, 의무병이요? 아니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에. 예. 2021년부터 여군도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합격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도 여성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제한적입니다. 주로 침투 공작, 정보 수집, 그리고 고위급 인사 접대. 당신은 전투 훈련을 받았소? 물론입니다. 공수, 폭파, 근접 전투, 저격 모두 수료했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두 팔을 봤습니다. 여자치고는 두꺼운 팔뚝,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살입니다. 23. 제 딸 명선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명선이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장성의 딸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당했습니다. 반면 박지원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상관인 저와 대화할 때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장성님, 따뜻한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예, 여기 있습니다. 박지원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옥수수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이 좋았습니다. 이 초소에는 커피가 항상 있소? 예. 보급품으로 나옵니다. 병사들이 배고프진 않소? 박지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고프다니요? 물론 배식이 충분합니다. 하루 3끼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나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군은 식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전방부대는 더 심합니다. 병사들은 하루 2끼를 먹습니다. 그마저도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입니다. 2009년 제가 개성 전방부대를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부대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 동무, 여기는 항생제가 없습니다. 수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럼 후송해야 하지 않소? 후송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3일 후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항생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간부병원으로만 갔습니다. 전방부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방부대 의료체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리명의 동무는 군의총국 부총국장 아니요. 정치적 발언은 조심하시오. 그게 답이었습니다. 장성님. 박지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박하사. 예, 장성님. 당신은 군 생활이 힘들지 않소? 박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훈련도 강도가 세고 체력적으로도 빡빡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강요받은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왔어요. 선택.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선택한 적이 있었을까요? 군에 입대한 것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별을 달기 위해 치른 대가들. 그것은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였을까요? 박하사, 북한 여군은 어떻다고 생각하오?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료로만 봤을 뿐이에요.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어? 북한에도 여성 특수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는 제한적이라고. 제한적이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옥이요. 1986년 제가 입대했을 때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여군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군의관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저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군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남자 병사와 똑같이 훈련한다.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구보를 뛰었습니다. 20km를 완전 군장을 메고 뛰었습니다.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생리기간에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생리대가 없었습니다. 헝겊을 접어서 썼습니다. 피가 군복에 배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리명이, 넌 왜 동작이 느리냐?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생리통으로 배가 아팠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교 동무 몸이 좀. 핑계대지 마. 전쟁터에서 적이 내 몸 상태 봐주냐.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1990년 군의학교를 졸업하고 전방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중대 군의관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동무 군의관보다 기쁨조가 어떻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말이야. 평양 가면 출세할 텐데.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기쁨조는 제 길이 아닙니다. 그래. 고집이 세군. 좋아. 그럼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해. 그가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리 동무, 문 좀 열어주게. 대대장 동무, 지금 야간 시간입니다. 내가 대대장이야.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장성님. 박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혹시 북한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글을 봤습니다. 23살 젊은 여군. 특전사 출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사람. 박하사, 당신은 군대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어?
박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선임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예. 군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했어요. 조사가 진행됐고 그 선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신고했는데 당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소? 물론 처음에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관이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제 상관들도 편을 들어줬습니다. 상관들이? 예. 중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대는 성폭력 무관용 원칙이다. 피해자가 보호받는다. 그렇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고, 보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면 피해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동무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무 행실이 경박했기 때문이다. 그게 북한의 방식이었습니다. 장성님, 잠시 후에 후송 차량이 올 겁니다.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합동신문센터입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과 조사가 진행됩니다. 오래 걸리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하사. 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당신은 왜 군인이 됐소? 여자로서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박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예. 이 나라, 이 자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게 그렇게 소중하오.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합니다. 박지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성님, 북한에서는 뭘 지키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체제, 당, 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지위를 지켰을 뿐입니다. 제 별을 지켰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장성님,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어. 박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계셨습니까? 있어. 명선이라고 하오. 2013년에 탈북했어. 그럼 혹시 살아있을까요? 남한에 있을까요?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탈북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1년 만에 명선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박하사. 예. 만약 명선이가 살아있다면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원조사가 끝나면 가족 상봉이 가능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이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성님, 박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장성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30분 후 후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군용 지프였습니다. 운전병과 동승한 장교가 내렸습니다. 리명의 장성님이십니까? 그렇소. 육군 소령 김태준입니다. 합동신문센터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박지원도 함께 탔습니다. 박하사도 가오? 예. 초동조치 담당자로 동행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남한 땅이 보였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여기저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건물 불빛.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저 불빛은 뭐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예요.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북한에서는 배급소가 정해진 시간에만 열립니다. 그마저도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파트들은 민간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양도 전기가 부족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됩니다. 장성급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까지 1시간 걸립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적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괴뢰 정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불빛, 도로, 달리는 차들. 이것이 적국의 모습일까요? 박하사. 예, 장성님. 이 모든 게 진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풍요로움, 이 불빛들. 꾸며낸 게 아니오? 저를 속이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오? 박지원이 웃었습니다. 장성님, 이건 일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 북한에서 이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1시간 후 차는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합동신문센터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민간인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별 4개 계급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32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장성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민간인 옷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옷을 입은 게 얼마만일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성님, 조사실로 가시겠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녹음 장비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명애 씨. 저는 국정원 북한 이탈 주민 조사 담당 김철수 과장입니다. 씨. 장성이 아니라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민간인이구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과 기초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학력, 군 경력.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최종 계급이 대장이셨습니까? 예, 상장입니다. 군의총국 부총국장을 역임하셨고요. 맞습니다. 조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북한 여성 장성 중 최고 위직이셨네요. 그렇습니다. 탈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딸이 2013년에 탈북했습니다. 명선이라고 합니다. 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체제를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6호 관리소의 의료 실험, 고위층 부패, 군 의료 체계 붕괴, 여군에 대한 성폭력, 병사들의 굶주림, 모든 것을. 조사관들은 침묵했습니다. 녹음기만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됐을 때 조사가 끝났습니다. 리명애 씨, 증언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따님 명선 씨를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2014년에 입국하셨고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살아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년 만입니다. 11년 만에 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신원조사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리면 명선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성님. 고맙소, 박하사. 정말 고맙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증언 때문에 제 목숨을 노린 또 다른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평양에서, 베이징에서,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제 재회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군정보사령부 요원, 통일부 담당자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만났습니다. 리명혜 씨, 오늘은 군 의료 체계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조사 2일째, 국정원 김철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북한군 전방부대의 의료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개성 인근 전방부대를 시찰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보병중대 막사였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대장 동무 환영합니다. 중대장이 경례를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중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 정원은 120명인데 실제 인원은 98명입니다. 22명은 어디 갔습니까? 중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입원, 탈영, 그리고 사망입니다. 사망. 전투도 없었는데. 질병과 영양실조입니다. 대장 동무. 저는 의무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2개, 낡은 의료장비, 거의 비어있는 약품 캐비닛. 군의관은 어디 있습니까? 군의관은 없습니다. 위생병 1명이 전부입니다. 침대에 한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무슨 증상입니까? 3일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병사의 배를 촉진했습니다. 우하복부를 누르자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맹장염입니다. 급성 충수염.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대장 동무, 여기는 수술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 후송해야죠. 후송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평양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마 일주일 후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면 이 병사는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대장 동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군의총국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리명의 대장이다. 즉시 헬기 후송을 요청한다. 대장 동무, 헬기는 현재 평양 지역 훈련 중입니다.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대장 동무, 규정상 일반 병사를 위한 헬기 출동은 불가능합니다. 규정.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생제를 요청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있는 약품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뿐이었습니다. 3일 후 그 병사는 사망했습니다. 21살. 함경남도 출신.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대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아들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영철아, 우리 영철아. 저는 그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린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항생제만 있었다면, 수술 장비만 있었다면, 후송 차량만 있었다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명애 씨. 조사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전방부대 의료체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결과는 묵살당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리명의 동무 정치적 발언은 조심하시오. 동무는 군의총국 부총국장이지 당 정치국원이 아니오. 그게 답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평양 지역 의료시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5년 저는 평양중앙병원을 시찰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CT 스캐너, MRI, 수술 로봇, 독일제, 일본제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떻게 들여왔습니까? 중국을 통해 밀수입했습니다. 최고존엄께서 특별히 승인하셨습니다. 비용은 장비 하나에 5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 그 돈이면 전방부대 의무실 50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누가 이용합니까? 당 간부, 군 고위급 장성, 특별 허가를 받은 인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저도 그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시찰했던 전방부대 병사들은 이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21살의 맹장염으로 죽어갔습니다. 리명애 씨, 고위층 의료 특혜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2017년 저는 김정은 동지의 특별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고위급 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석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산 샴페인, 일본산 와규, 러시아산 캐비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이름조차 모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리명의 대장 동무. 정치국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동무. 오늘 최고존엄께서 친히 참석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요. 곧 김정은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동무들 앉으시오. 오늘은 즐거운 자리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해도 어느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2017년 봄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의총국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황해도 함경도 지역 아사자 추정 2,000명 이상. 하지만 이 홀에서는 샴페인이 흘러넘쳤습니다. 리명의 동무, 와규 한번 드셔보시오. 일본에서 공수해온 거요. 정치국원이 고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기쁨조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7, 18살로 보이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기쁨조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가? 죄송합니다. 대장 동무. 무슨 일인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녀들 중 몇 명은 고위급 간부들의 방으로 불려갔을 것입니다. 17살. 제 딸 명선이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리명애 씨.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쁨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쁨조는 16살부터 25살까지 여성들로 구성됩니다.
전국에서 미모가 뛰어난 소녀들을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은 외모, 키, 출신 성분, 당에 충성스러운 가정의 딸들이 선발됩니다. 임무는 고위급 인사 접대입니다. 연회에서 춤을 추고 술을 따르고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 접대입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요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리명혜 씨,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32년간 군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 4일째 가장 힘든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명혜 씨 16호 관리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호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죄악이었습니다. 말하기 힘듭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0년 저는 군의총국 부총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6호 관리소 의료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16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무장한 경비병들, 그리고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명의 대장 동무 환영합니다. 관리소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 의료시설을 보여주시오. 이쪽입니다. 건물 하나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달랐습니다. 실험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험 동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신약 개발입니다. 대장 동무. 신약? 예. 군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은? 소장이 다른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 6개가 있었고 각 침대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치범입니다. 국가를 배신한 자들이죠. 그들의 몸으로라도 조국에 기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침대에는 40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온몸에 발진이 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실험을 받았습니까? 피부병 치료제 테스트입니다. 부작용을 확인 중입니다. 다른 침대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항암제 테스트입니다. 효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의했습니까? 소장이 웃었습니다. 대장 동무, 이들은 정치범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구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16호 관리소 의료시설 정상 운영 중.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리명혜 씨, 조사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7년 더 끔찍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 테스트였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독가스 실험이었습니다. 밀폐된 방에 정치범을 넣고 가스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간과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몇 명이나? 제가 본 것만 15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겁니다. 조사관이 펜을 놓았습니다. 리명혜 씨, 이 증언은 국제사회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저는 보고만 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조사 7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리명혜 씨,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탈북 직전 특별한 명령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16호 관리소 증거인멸 명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기록을 모두 소각하고 관련 인원 23명을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처형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예. 저는 더 이상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리명혜 씨,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 따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면회실에서 상봉이 진행됩니다. 11년 만입니다. 11년 만에 명선이를 만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선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13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명선이는 23살이었습니다. 이제 34살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명선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탈북 과정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요? 남한에서 잘 적응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명선이는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 않았습니다. 별을 지키기 위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저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명선이를 만나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명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음 날 아침, 2024년 1월 22일.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 이 모습으로 명선이를 만나는구나. 아침 10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면회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명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명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1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명선이는 3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여전했지만 얼굴은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간호사복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선아.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명선이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1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명선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울지 않았던 제가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명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명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선아, 너 많이 컸구나. 엄마도 많이 변하셨어요. 엄마가 늙었지? 아니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별 4개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선아,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명선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명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대대학원 입학 수속을 마치고 기숙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 예. NGO 활동가였어요.
탈북민을 돕는 단체였어요. 명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탈북을 결심했니? 명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어요. 별을 달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명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선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명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명선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한국으로 가려면 3,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니? 명선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았어요. 엄마가 대학 입학할 때 선물해 주신 거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2009년 명선이가 평양의대에 합격했을 때 제 월급 3개월치를 모아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필요한 곳에 썼어요, 엄마. 명선이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태국, 라오스를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에서 6개월을 기다렸어요. 신원 확인 절차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북한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오는 꿈이요. 2014년 3월 명선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온 거구나. 공항을 나서자 세상이 달랐습니다. 불빛, 자동차, 사람들. 모든 게 북한과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6개월 있었어요.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 말투를 고쳤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배웠어요. 6개월 후 명선이는 서울로 왔습니다. 관악구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정착 지원금으로 생활했어요. 학교는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돈을 벌면서 공부했어요. 명선이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간호학과에 편입했어요. 2017년 명선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공부도 어려웠고 돈도 부족했어요. 친구들은 있었니? 처음엔 없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명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과 친구가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더니 다음 날부터 저를 피했어요. 명선아,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친구들이요. 2020년 명선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지원했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했어요. 우리 명선이가 대단하구나. 엄마 딸이니까요. 명선이가 웃었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명선아,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니?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명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원망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2년은 엄마가 미웠어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왜 연락이 없으실까? 명선아, 엄마는. 알아요, 엄마. 지금은 이해해요. 명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거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아니야, 명선아. 엄마는 공범이었어. 저는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별을 지키려고, 지위를 지키려고 너를 포기했어. 찾을 수 있었는데 찾지 않았어. 명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를 찾으러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널 데려왔을 거야. 아니요. 엄마도 숙청당했을 거예요.
저도 강제 북송됐을 거예요. 명선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명선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그래, 함께 살자.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선이의 직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엄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일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환자들을 많이 돕니다. 예. 특히 탈북민 환자들이 오면 제가 직접 챙겨요. 탈북민 환자. 예. 병원에 오면 말이 잘 안 통하고 절차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도와줘요. 명선이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탈북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명선이가 자랑스럽구나. 엄마 딸이니까요. 그때 명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명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명선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태국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응. 그런데 중간에 라오스에서 멈췄어요. 돈을 더 내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명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선아, 말하기 싫으면. 아니요, 엄마. 말씀드려야 해요. 명선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리고 다른 브로커에게 저를 넘겼어요. 그 사람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어디 있니? 내가 찾아가서. 엄마 앉으세요. 명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태국 경찰에 잡혔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명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더럽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명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하는데.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명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을 견딜 수 있어요. 명선아. 엄마, 저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생존자로 살고 싶어요. 생존자.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명선아. 너는 생존자야. 강한 생존자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명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 집으로 오세요. 내 집? 예. 송파구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원룸이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명선아, 엄마가 폐가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11년 만에 만났는데 따로 살 순 없죠. 명선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요리 배웠어요. 한국 음식 만들 줄 알아요. 정말? 예.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다 해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명선아.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면회실을 나올 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명혜 씨, 일주일 후면 정식으로 정착 절차가 시작됩니다.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고 정착금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북한에서 리명혜 씨를 노리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명혜 씨의 증언 때문에 평양에서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16호 관리소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명선이를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안전합니까? 명선 씨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1년 만에 명선이를 만났는데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지킬 것은 하나뿐입니다. 제 딸 명선이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어딘가에 명선이가 있습니다. 제 딸이 살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명선이를 지킬 것입니다. 32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지킬 것입니다. 명선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반드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곁에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박지원 하사.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성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선이와 함께 관악구 임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북한의 호화로운 장성 아파트보다 편안했습니다. 엄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명선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명선아, 정말 맛있구나. 엄마,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1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탈북민 지원센터에 가볼까 한다. 상담 봉사를 시작하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경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명선이는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2년 동안 명령을 내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명혜 씨, 국정원 김철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면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국정원 건물에 있었습니다. 김철수 과장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리명혜 씨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관 이준호 차장, 경찰청 외사과 박민수 경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명혜 씨, 앉으세요. 이준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리명혜 씨를 노리는 움직임이 구체화됐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중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리명혜 씨의 사진과 정보가 이미 유출됐습니다. 박민수 경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평양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제거입니다. 이준호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명혜 씨의 증언으로 평양에서 대규모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16호 관리소 소장이 처형됐고 관련 의료진 5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증언 때문에. 리명혜 씨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리명혜 씨. 김철수 과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였습니다. 인권 유린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수 경감이 말했습니다.
따님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선이를 예. 리명혜 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명선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 출퇴근 시 경호가 배치됐고 집 주변 CCTV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이준호 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침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가가옥으로 이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가가옥? 신변 보호시설입니다. 24시간 경호가 제공되고 위치도 비공개입니다. 명선이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11년 만에 명선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숨어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날 저녁 저는 명선이에게 말했습니다. 명선아, 우리 잠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가 위험한 거예요? 미안해, 명선아. 아니에요, 엄마. 명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를 위험해.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함께 가요. 어디든 엄마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가가옥으로 가는 것이 정말 답일까요? 6개월, 1년 아니면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까요? 저는 별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걸까요? 3월 5일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명선이 방으로 갔습니다. 명선아, 일어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해. 밖에 누가 있어? 명선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관악구 봉천동.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리명혜, 조용히 따라와.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누구냐? 우리는 조국에서 왔다. 동물을 데리러 왔다.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명선이 쪽으로 갔습니다. 명선이한테 손 떼지 마.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찌른다. 리 대장 동무, 저항하지 마시오. 조용히 가면 따님은 안전하오. 거짓말. 그때 명선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한 남자가 명선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이 여자를 먼저 데려가겠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갈 테니 명선이는 놔줘라. 현명한 선택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특전사 전투복을 입은 박지원이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손들어. 경찰이다. 두 남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손 들라고 했어. 한 남자가 명선이를 놓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박지원이 재빠르게 달려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박지원의 팔이 남자의 목을 감았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다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박지원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남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잠자리 잡는 것보다 쉬웠어요. 박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남자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박하사, 어떻게 여기에? 저는 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신변 보호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서 감시 중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장성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명선아, 너는? 명선이는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명혜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안가가옥으로 즉시 이주하셔야 합니다. 이준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담 경호를 맡겠습니다. 박하사.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신변 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준호 차장이 박지원을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장성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죠? 저도 탈북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탈북했습니다. 당시 10살이었어요. 박지원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셨어요. 10살에 어떻게? 부모님이 결정하셨어요. 저라도 살리기 위해서. 박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0년 겨울,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얼음이 얼어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저를 중국 쪽에 두고 돌아가셨어요. 지원아, 살아라. 엄마 아빠 생각은 하지 말고 살아.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박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북송됐습니다. 2011년에 소식을 들었어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박하사. 그래서 제가 군인이 됐어요. 박지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저에게 자유를 준 이 나라를. 그리고 북한에 남은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성님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요? 북한에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장성까지 오른 여성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박지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성님이 탈북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존경스러웠어요.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셨으니까. 박하사. 장성